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김지윤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과 관련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슈가이드 김도영 기자 그리고 말말말의 차윤주 기자 같이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TBS FM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 차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엄청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뛰어다니라고 저도 뭐 무지하게 뛰어다녔는데 일단 뭐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배제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세코 시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에 되었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예,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가기를 열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그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들의 명단인데요. 네. 우리는 지난 2004년에 지정됐는데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15년 만에 제외되게 됐습니다. 27개국이 여기 등록이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첫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제외되는 첫 국가가 됐고 아시아 국가로는 사실 처음이었는데 들어가 있었고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총리 관저하고 경상성 주도로 사실은 이게 계속 주도가 되어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관저가 사실상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무성이 그래서 좀 빠져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발언을 들으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수출 절차가 당연히 엄격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가 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그 국가 명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년 단위로 이제 한 차례만 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이제 주문을 넣어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 심사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이 백색 국가로 제외되면서 일본의 전략물자 한 1,194개, 한 1,200개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이 한 1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159개인데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수출 심사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유효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최장 30일 동안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업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주문을 넣는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제품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최장 90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30일이 아니고 90일 동안 절차가 걸릴 수가 있다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 수출을 하고 뭐 이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90일 이후에 이게 안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건데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지금 뭐 사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뭐 우리하고 일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역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촉발이 됐던 거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데 또 아니라고 또 딱 잡아대고 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 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각 부처별로 막 얘기 다 다르고 뭐 같은 부처에서도 막 혼동된 그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세코 경산상은 이제 그 가계 결정 뒤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부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가계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을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고 하물며 뭔가 이제 뭐 강제징용이겠죠. 여기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략 물자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걸 하는 거다. 근데 뭐 한때는 뭐 신뢰를 할 수 없어 그렇다고 그랬다가 또 바꿨다가 뭐 이랬다가 그냥 뭐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엘레펀트 인 더 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사실 이거 생중계를 한 적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일본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해입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강경해요. 사실 목소리도 네, 정말 전례가 없다고 그렇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임기 중에 처음 생중계하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고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고 청와대에서 아주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또 이 그 문재인 대통령 표정이 정말 결연하다는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동원한 단어들도 아주 강도가 높고 선명한 단어들이었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가해자, 일본을 향해서 2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역사적인 가해자 그리고 이번 그 사태의 가해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좀처럼 그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단어들, 무모한 결정, 뭐 민폐다 그리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아주 격앙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사실 이게 그 미국이 이건 뭐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는 부정을 했지만 미국 측이 중재안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잠시 쉬어가자 뭐 이런 뭔가 좀 중재를 하려는 노력이라든 시도가 있었는데 일본이 거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조금씩은 부각을 시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책임을 지고 져야 되는 거고 이게 뭐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민폐다라는 말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이 아무래도 자꾸 자신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책임이 없다라는 걸 계속 이제 회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발언으로 명확히 이 부분을 했는데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효 보복, 그리고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격앙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어벤졸리어스님 마음이 무거운 오늘 퇴근길에 독도와 거북선을 새긴 가족티, 그 커플티가 아니라 가족티네요. 가족티를 제작해서 입을 예정입니다. 이걸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3824님, 아베 신조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정한론과 혐한 의지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집안입니다. 꼭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조금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게 아베 신조의 친가, 그러니까 아베칸 그리고 아베 신따로, 아버지가 아베 신따로, 할아버지가 아베칸,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베칸 그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뭐 이럴 때 하면 안 된다, 파시즘이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했었던 인물인데 이제 외가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외가족이 이제 전범 그쪽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게 너무 사건이 커지니까 막 아베에 관한 책을 막 읽고 있거든요. 열심히 읽고 있는데 뭐 그는 굉장히 철학이 투철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인물은 아닌데 이제 정치계 전개 들어가고서는 거기서 이제 크면서 그쪽의 사상이나 철학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노다로 외무상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노다로 외무상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4시에 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되게 홍남기 부총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뜩. 정부 강요들이 전부 다 약간은 격앙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는 게 좀 강요들 사이에 좀 공통된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이제 발표를 하고 했는데 뭐 드셔서 알겠지만은 그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이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 한 159개 품목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뭐가 계획이 다 발표가 된 건 아니죠, 지금?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 얘기가 상세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밝혀드리기 어렵고 다만 앞으로 이제 국민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마 방사능 관련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만 얘기한 것뿐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좀 걸려야지 뭔가 우리도 뭐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든지 뭐 우리가 극복을 한다든지 할 텐데 당분간은 힘들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기업들한테 피해가 갈 거고 그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 좀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59개의 물품에서 이제 실제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그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뭐 다른 대체국에서 이 물품을 이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40% 내에서 이제 경감해주고 그다음에 업체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략물자 관리원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관련과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오늘부터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R&D에 대한 그 상당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 기술 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 이런 것도 재량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모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네, 여우뿔님 일본인이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까 유난히 더 기분 나쁘네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겁니다. 네, 기분 나빠요. 다 나쁩니다. 엄마 뭐 먹었니? 네, 시원하고 울컥한 대통령 연설입니다. 일본의 한국 경제 침략 극복합시다. 여기요님,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베에게 총칼, 탱크, 전투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현종 2차장도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딱 1시간 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이 지소미아 연장 거부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라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이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백제국가 제외 관련해 갖고 이 전부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잖아요. 이거를
파기를 한 해 만에 이것도 우리가 카드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정부 여당에서 조금 진지하게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 당내에서 좀 이제 지도부가 아닌 직책이 네. 없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파기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주장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이제 이 지소미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오늘 배제 결정이 나고 나서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비상연석회의가 열렸는데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 네.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이런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상당히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거든요. 네. 아마 4일 열리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 부분이 좀 논의될 수 있다고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있어요. 예결위 5조 8,300억 원 추경안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소미아가 사실 11월 23일 날 그러니까는 다시 체결을 자동적으로 어느 쪽도 얘기를 안 하면 체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3개월 전에 90일 전에 알려줘야 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8월 23일까지 우리가 만약에 파기를 네. 하겠다면 알려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이거 파기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근데 지소미아 카드 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엔 배제를 하지만 지소미아 지키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일주일 전인가 했었거든요. 볼튼 방문했을 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지소미아를 우리가 파기를 하는 좀 걸? 자기네는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예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할 거다라고 강경화 네. 장관도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제 좀 세게 나오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는 말해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 직접 좀 그 언급을 했어요. 네. 이제 한국과의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좀 문제를 삼으면서 뭐 어떻게 그 우리 정부 전략 물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앞서 논란의 입장을 아까 세코 그 경산상이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오늘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런 국가와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뭐 군사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좀 약간은 국제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망신을 줬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는 아직 입장이 없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지금 김현종 차장이 네네. 얘기한 게 아마도 이제 파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모두 발언을 할 때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활용하겠다 네네. 이런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겠냐고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아마 지소미아를 파기하는데 조금 우리가 네. 명분을 우리 측에서도 좀 쌓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네. 해리스 대사가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네. 한 내용을 보니까 네. 꼭 이건 파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네, 강하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여기 끄여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업데이트됐던 추경 소식, 네,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네, 또 김재원 의원 뭐 사고가 좀 있었다고, 뭐 사건이 있었다고. 네. 이 아주 엄중한 시국이에요. 네. 사고를 좀 쳤는데요. 이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밤 늦게 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뭔가 안을 제시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상황 그대로인 건가요? 민주당은 그냥 이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이 정도 하겠다. 그것만 있어요. 이게 한잔 하신 느낌인데요. 혀가 네, 막 한 잔 보이네요. 정도가 막 보이는데. 아니라 네, 얼굴이 이제 영상을 보면 벌겋고요. 실제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사실 합니다. 그 영상 봤는데 약간 휘청도 해요. 그냥 비틀비틀 거리고요. 그러니까 어제 밤 한 11시 10분쯤이었다고 하고 네.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거 추경 처리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온통 거기 쏠려 있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김재원 위원장이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쫓아갔는데 정말 뭐 이렇게 횡설수설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김재원 위원장이 이 검사 출신이고 말을 굉장히 뾰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하고요. 근데 아주 어눌하게 들리잖아요. 이 말투가. 그리고 비틀비틀 이제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뭐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네, 맞아. 그래서 저게 네. 뭔가 했더니 한 기자가 이제 따라가면서 술 마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거 아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언제 술을 마신 거냐 했더니 아무 답 없이 이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분이 예전에도 이런 실수 비슷한 거 있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2012년 대선 때였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9월쯤에 당 대변인에 내정이 됐어요. 이제 엄중한 시국이잖아요. 그때도. 네. 근데 이제 내정된 그날 기자들이랑 술자리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기자들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명도 아니고 내정된 그날 바로 이제 철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전대미문의 일이었었습니다. 막 사퇴하라는 요구도 뭐 좀 있겠어요? 네, 지금 예결위원장 사퇴하라고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촉구하고 있어요. 기자들도요? 정말요? 왜냐면은 이 상황 때 기자들도 전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저도 네네. 그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고 나서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들 그러니까. 긴박하게 지금 막 추경 상황 보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추경안 통과 의지가 없다는 증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외란을 치를 긴급 자금이 예결위에 포로가 돼 있는 상태다. 어느 나라 의원이냐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타결은 됐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네, 따르면은 뭐 조금 삭감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지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뉴스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잘했다. 많이 삭감했다. 그래서 네, 취중 예산 삭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뭐 그렇네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기쁜 소식이 하나 그래도 들어와 있어요. 이 시국에. 그 지난달 23일 청주에서 이제 가족과 등산하다가 네네.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 있지 않습니까? 실종 신고 10일 만에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군부대가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그 산에서 조양을 발견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은누리 양이 맞냐고 묻자 이제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뭐 푹 쉬고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 그리고 차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2차 경제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죠.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이트리스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예. 뭐 예상되었던 바기는 하죠. 뭐 강경화 장관도 얘기를 했고 뭐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도 분위기 뭐 어저께 너무 안 좋았고 하니까 예. 네, 계속 얘기가 돼서 그럴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뭐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더불어서 지금 속속들이 그간의 네네. 사정이 나오고 있죠. 특히 김현종 차장이 얼마 전에 뭐 한 몇 시간 전에 그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7월 달에 2차례 일본에 파견을 했었다. 고위급 인사를.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서 전달한 내용은 일본이 원하는 강제징용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도 일본이 거부를 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 시점에 이 백색 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뭐 어제 분명히 얘기를 또 했죠. 화이트 배제된 것 네네.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그래도 좀 어쨌든 좀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미 마음을 뭐 한 달도 더 전에 먹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뭐 네. 사실은 3월달에 이미 예고를 했었고 네네. 7월달에 이제 세계 품목을 얘기하면서 이게 뭐 추가 조치라기보다는 그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보셨죠?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굉장히 강경했는데. 네,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네. 맞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특히 이것이 상당히 무모한 결정이다. 네. 그리고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저는 이제 새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제안을 했었다는 네. 그거를 다시 이제 문 대통령도 얘기했고 아까 김현정 차장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일본이 미국이 제안을 했다는 그 이른바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네, 네. 그 현상 유지 합의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결국 일본은 거부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보면 악순환을 원치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의 대화의 그 문은 좀 열려놓은 듯한 가능성은 비쳤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의를 했다는 게 알려져 있기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마라 하고 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지금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일본 기업도 압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각 절차를 밟지 말라.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 가보자라는 정도로 스탠스틸 예,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일본 측에서는 그러니까는 부인하지 않았던가요? 그 아사히 신문인가 보도를 했었는데. 뭐그 관방장관이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네네. 내용을 알고 있냐? 아사히 신문에서 그런 보도가 있는데 했더니 내용은 알고 있다. 근데 뭐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거는 우리 김 박사 잘 알겠지만 사전에 당연히 일본이 미국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일본의 행위를 보면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제 미국이 그런 스탠드 스틸을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까지는 간다. 아마 그렇게 이미 그쪽에 미국에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군요. 뭐 이쪽도 전문가시니까 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이제 파기 카드가 만지작 했단 말이에요. 지소미아 카드를. 어떻게 보시나요? 김현정 차장이 다시 한번 또 네.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군사보호협정이라는 게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마치 민감한 이 군사 정보를 일본이죠. 일본과 다 공유를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일본한테 요청하면 일본이 그걸 받아들여서 주면 받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우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호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군사보호협정이라는 것이 한국이 일본 외에도 30개국이랑 30여 개국이랑 맺고 있어요. 그중에 네. 러시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드가 될 수 있을 건지 우리 정부의 기본 셈법은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연장 안 한다는 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 갖고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겠다. 이제 그런 셈법인 것 같은데 그게 전 잘 작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보호협정이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실시했다가 실패했고 안 됐죠. 그때. 2016년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됐는데 그때 뭐 자세한 내용들이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서 된 거였거든요. 그때도 한일에서 뭐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북한 위협과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뭐 미국이 사실은 65년 이후부터 계속 요구했던 거죠. 마침내 한일 간의 그런 군사 안보 협력의 일단의 기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 카드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 지금 이 한일 간의 갈등을 보는 모습을 보면 1차적으로 경제 갈등이라고 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65년의 조약에 대해서 한일 간의 다른 해석에 기인한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를 갖고 이것을 안보 영역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한국과 일본 너희가 이 지역에서 좀 비용도 내고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인데 만약 이걸 한국이 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정부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리스 대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폐기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걱정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네, 더불어서 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영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일단 군사보호협정 계속 유지하겠다. 더불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과
그렇게 한국을 불신하고 못 믿는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한국과는 협력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한국한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한테 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매우 정교한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잘 알겠지만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한일 간의 일본에 의해서 야기된 한일 간의 갈등이 약화되면 이것에 의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득을 보는 건 중국이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라. 그렇게 설득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뭐 중국하고 일본도 사이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네. 이걸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네.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거의 처음 보는 현상이죠. 뭐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절대 좋을 수 없는데 작년부터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지금 터놓고 심지어는 1대1로 해도 참여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일본 외교는 이게 저는 국제정치에 지금 굉장히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정부가 대응할 때 약간 한 발 벗어나서 봐야 됩니다. 이거의 시작은 사실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을 하면서 가장 거친 방법인 관세를 또 네. 안보의 형태로 해갖고 그쵸. 이건 정말 WTO에 다 걸리는 문제고 국제규범의 자유무역 이 시장의 경제 체제를 흔드는 일이죠. 탈퇴할 것 같은데요. 뭐 보니까 WTO 그런데 미국이. 더불어서 지금 일본이 네. 그걸 흉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비관세 그러니까. 장벽을 지금 딱 올리고 있고 이건 WTO의 당연한 WTO 규범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미국과 일본만의 문제인가? 중국은 워낙 그런 판에서 따로 놀고 있었고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략을 가져갈까? 당면한 일본 문제도 해결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이 변화를 같이 읽어내야 네. 우리가 이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 규범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찌됐든 뒹굴어 가면서 끌고 왔었는데 네.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정글로 돌아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예. 네. 특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네. 그전에 뭐 우리 김 박사님 잘 알겠지만 이 프랑스와 독일이 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일본이 하는 비슷한 짓을 해갖고 결국은 오히려 더 이 뭔가의 긴장이 고조됐고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도 민족주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 됐거든요. 뭐 태평양 전쟁을 이룬 일본도 똑같은 짓을 했죠. 제국주의 때도 그때도 미국과 네덜란드 같은 서부 국가가 원유 수입을 중지해 버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침략을 하면서 또 일본은 제국주의 민족주의를 주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북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감행을 했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상당히 드문 것 같은데 지금 8일,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8일 9일 안에 네. 3차례 도발이란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자주 단거리로 하는 걸까요? 북한도 지금 그 틈새를 지금 파고들고 있다라고 아. 생각이 되거든요. 이 트럼프의 동맹 정책이 옛날 같지 않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고 그리고 미국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라. 이제 네. 그런 입장이고 세계 경찰의 역할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현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런 도발은 전혀 뭐 위협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 이제 그런 틈새를 지금 충분히 북한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신형 무기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2018년 1년 내내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상당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 최소 8차례에서 10차례를 쏴야 실전 배치가 되고 지금 방사포인지 뭐 우리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게 헷갈리는 것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방사포인지 여전히 미사일인지 네. 방사포도 신형일 경우에도 상당한 시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는 대로 실험을 해보는 하는 거죠. 거군요. 뭐 더군다나 5월 4일 날 이미 1차 발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면죄부를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북한은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좀 야속한 게 뭐 새벽잠 안 설치게 해준다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인데 미사일 도발하니까 좀 야속하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네. 명확하게 우리 문 대통령한테 새벽잠을 다시 설칠 일이 없다 네. 했는데 어저께 오늘이죠. 새벽 2시 59분. 새벽잠을 설치게
3시 23분. 아, 참 속상하네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속상한데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톤다운 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단거리니까 괜찮지만 네. 혹시라도 ICBM 실험을 안 하겠지만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어쨌든 올해까지 기한을 지금 이제 북한 측에서 지난 4월에 내놨었고 네. 올해가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실무 협상도 안 되고 뭐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갔을 때 네. 혹시라도 ICBM 실험 발사를 하고 실험한다 그랬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상당히 걱정이 이미 되거든요. 북한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네. 우려하는 이스칸데르급이라는 미사일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알려진 것처럼 우리 방어 체제로 막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더불어서 이 미사일이 기술 확장력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활용하고 또 뭐 풀업 기동이라는 것도 하고 이게 ICBM급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군사 당국자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든지 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이전까지 뭔가 북한이 원하는 그 방향의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나와라. 그런 압박의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뭐 여러 가지로 뭐 갑갑한데 뭐 글쎄요. 어디까지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 용인을 해줄 것인가 저도 사실은 조금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오늘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도 또 나오셔서 좋은 얘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